합시다. 앞 페이지에 있는 거는 잠깐만. 네, 앞 페이지에 있는 건 한번 쭉 다 설명을 했었던 거고 답지도 있고 답지도 이따 나눠 드릴 거고 하니까 앞 페이지는 넘어가고 뒷 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할 게 좀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좀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우리 주제 3개 중에 두 번째가 몰롱도에 관련된 내용이 됐었을 거고, 몰롱도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특강을 듣는데 특강 내용까지 같이 복습을 막 하고 공부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 당연히 좋긴 좋은데, 모른다고 하면 그냥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적어 드린 걸 보고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EX 1번에 있는 첫 번째 문제 1몰롱도 요소승의 9리터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몰롱도 자체가 거기에 주어진 1몰 롱도라고 얘기하는 이 단위 쓰는 이게 몰롱도인 거고, 그리고 거기 용액의 부피라고 하는 건 문제에 적혀있는 그대로겠죠. 요소 수용액 9리터 이게 용액의 부피일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 9리터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는 몇 몰이게? 라는 질문인 거니까 그냥 9몰 간단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몰롱도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가 뭐 몰롱도 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몰롱도를 처음 배우니까 이런 게 몰롱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보게 되는 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M이고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몰롱도 곱하기 부피가 그 용질의 몰수다 라는 형태로 식을 많이 써요. 뭐 물론 NMV는 M-V-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긴 쓰는데 그건 이제 산염기에서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몰롱도랑 부피를 곱하면 그냥 용질의 몰수가 나오더라 라는 되게 단순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 0.9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2리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0.9 곱하기 2 1.8몰 이 답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다만 이제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리터 단위를 맞추는 게 원래는 좀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뭐 딱히 제가 문제를 밀리리터로 내놓진 않았네요. 네, 그냥 그건 넘어가면 되겠고, 그 아래에 있는 거 걔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그냥 0.25 곱하기 10 해서 Na2S라는 물질이 0.25 곱하기 10이니까 2.5몰이구나 하면 이게 그냥 Na2S의 수가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Na 플러스의 수 하면 이 Na2S라는 물질 자체가 여러분 Na 플러스랑 S2- 우리가 이제 나트륨 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랑 그 다음에 황화 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랑 결합한 거잖아. 그리고 나트륨 이온 몇 개입니까? 2개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Na2S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2개씩 들어있을 거라서 만약에 우리가 나트륨의 숫자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몇몇 학생들은 진짜 되게 힘들어하는데 사실 대부분 안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Na2S 2.5몰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는 5몰인 거죠. 뭐 간혹가다 이걸 나누기 1을 해야 될지 더하기 1을 해야 될지 곱하기 1을 해야 될지를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몰라. 그 헷갈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도 도저히 먹히지가 않긴 하던데, 그래도 그러니까 Na2S라는 물질은 Na 플러스 이렇게 2개랑 S2- 하나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묶음이 우리한테는 2.5몰기에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라는 애는 그러면 한 묶음당 2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2배 해줘야 되는 거지, 묶음 개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건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한번 짚어드린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5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걸 거고요. 만약에 S2- 수에 얘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하나씩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2.5몰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온수를 통째로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Na 플러스 수랑 S2- 수를 구해뒀고, 그리고 이 둘 다 얘네들이 이온인 거니까
7.5몰 더해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뭐 사실 당연히 더해서 표현하는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궁극적으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이온수를 구할 때는 얘가 이온 3개짜리 이온이 3개 들어있는 애니까 곱하기 3 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다. 실제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온수를 구할 때는 그냥 저 물질 안에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느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걸 제일 많이 할 거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물에 넣어 5배 희석시켰을 때, 자 이거는 뭐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희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희석이 뭐예요? 용액을 묽게 만드는 거지. 묽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 희석이라는 거는 원래는 진한 용액이었던 거를 묽은 용액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뭐 만약에 식초 같은 게 막 너무 시다 뭐 이러면은 물에 좀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이제 희석이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희석은 용액을 묽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럼 5배 희석했다라고 하면 그건 1몰 농도짜리 수용액을 0.2몰 농도 내지는 그러니까 5분의 1몰 농도, 이렇게 5분의 1배의 농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물을 넣어서 5배 희석시키게 되면요, 그러면 1몰 농도가 5분의 1몰 농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 우리는 물은 넣지만 포도당은 건드려 안 건드려? 그치? 포도당은 안 건드리는 거란 말이야. 포도당을 더 넣어주지도 않고요, 포도당을 따로 걸러주지도 않잖아. 그치? 그럼 포도당의 수는, 포도당의 몰수는 어떻겠어? 일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용액이 1몰 농도 1리터였으면 이 안에 용질인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1몰이 들어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희석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5분의 1몰 농도가 될 건데, 그래도 여전히 포도당은 1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려면 부피가 5리터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 희석이라는 과정은 항상 이렇습니다. 몰 농도가 낮아져야 되는 만큼 그 용액의 부피가 커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를 2배 묽게 만들면 2분의 1배로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부피는 2배가 될 거란 얘기고, 농도를 10분의 1배, 그러니까 10배 묽게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부피가 10배가 돼야 된다고. 용질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용질을 더 넣어주거나 용질을 빼주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자 이게 이제 좀 몰농도 파트의 키가 되는 문제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퍼센트 농도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긴 한데요. 뭐 요즘은 퍼센트 계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 자 이게 원래 우리가 흔히 쓰는 퍼센트 농도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걸 막 엄청 문제를 뜯어서 설명하고 쉽지 않아 해왔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한번 완전히 다 뜯어봅시다. 자, 퍼센트 농도를 일단 첫 번째 있는 문제 자체는 퍼센트 농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몰수, 이온수 이것만 구하는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만 구해봅시다. 그러면 10% 아세트산 수용액이 있어요. 그때 얘 용액 질량이 600g이라고 문제에서 아예 주어진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 용질 질량,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몇이 되는 겁니까? 그쵸? 뭐 식에다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전체 용액의 10%는 아세트산이다. 이게 10% 수용액, 이 퍼센트 용액, 퍼센트라는 농도 자체의 의미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쉽게 구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몰수랑 뭐 이온수 이런 것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몰수를 구한다고 해보면 60g이면 아세트산에 뭐를 알아야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화학식량을 알면 되는 거죠. 아세트산의 분자량. 몇이에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했어. 앞 페이지에 있어요. 60. 그쵸? 그러니까 이 아세트산 60g은 1몰입니다. 그 다음에 CH3COOH니까 그래서 이제 1몰인데, 그리고 여러분 CH3COOH는 이온 몇 개짜리라고 했었어? 이온 2개짜리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온화 됐을 때 CH3CO-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그냥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H+, 요거는 뭐 수소 이온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명칭은 산 이온입니다. 그래서 요 H+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럼 얘 이온 2개짜리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이온수를 따진다고 하면 이온수 따질 필요가 없나? 있네요. 네, 그래서 2몰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뭐 사실 지금 퍼센트 농도에서 이걸 해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게 될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학 관련 전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도 되게 대학교 가서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냥 맨날 하게 될 거거든. 시중에 나오는 시판되는 약품에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다 퍼센트 농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자들만 사용할 만한 약품들은 다 몰농도로 나오는데, 그냥 아무나 되게 많이 사용하는 흔한 그런 약품류들 있어. 뭐 진짜 약으로 쓰이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식품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세트산 수용액 같은 게 이제 식품으로 많이 쓰이니까, 식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퍼센트 농도로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우리가 주제가 돼요. 근데 사실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 거기 주어진 것처럼 질량 이런 걸 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안 줘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줬으니까 준 걸 기준으로 해봅시다. 거기 아세트산 수용액 10% 아세트산 수용액이 120g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용액 질량 120g 그대로 놓고 나면 아세트산이 몇이 되는 겁니까? 12g 맞죠? 네, 10%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몰농도로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 뭘 하든 어떤 문제를 풀든 다 똑같은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좀 확인하고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답에, 수학 문제야. 근데 문제 답에 a 곱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객관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겠어? a 값하고 b 값. 완전히 a, b를 구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a, b 정도는 구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몰농도면,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액 부피랑 용질 몰수라는 걸 바로 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용질이라고 하는 건 아세트산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아세트산의 몰수 같은 경우는 60분의 12몰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아세트산의 몰수일 겁니다. 그리고 용액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추가적으로 주어진 게 딱 뭐야? 밀도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액의 질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알고 있고 용액의 밀도를 알고 있으면 밀도는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 밀도가 2니까 이 2는 120이고 부피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x 대충 이렇게 냅둘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이 용액 부피가 60으로 나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 주의해야 될 점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이 60은 밀리리터게 리터게? 밀리리터입니다. 이게 밀리리터일지 리터일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밀도의 단위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가 지금 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밀리리터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간혹가다 문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램 퍼 리터 이런 식의 밀도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램을 이용해서 구하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리터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 밀도는 리터와 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밀도란 얘기입니다. 주로 기체에 많이 쓰여요. 용액보다는 기체 쪽에 좀 더 많이 쓰이는 단위고 이건.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60ml니까 그럼 리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터로 바꾸면 뭐야 이거? 1000분의 60리터. 뭐 간혹가다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수학적인 계산의 영역에서 자꾸 중간중간 모든 과정을 다 약분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굳이 그러지 마십시오. 중간 과정은 약분을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딱 보이면 바로바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어차피 중간 과정에 약분하지 말고 다 가져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적어놓고 이게 몰롱도식이죠.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 몰수니까 적어놓고 약분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머나.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이게 0.05가 나왔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네요.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네요. 3분의 10 3분의 10몰 농도가 나오네요.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로 연습하게 될 두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 페이지에서 우리 중간에 EX 3번에서 표로 있었던 그게 첫 번째로 연습해야 될 부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화원 첫 번째 파트를 하게 되면요.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주제는 이 표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를 얼만큼 잘 풀어낼 수 있느냐랑 직결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연습하게 될 거는 이겁니다.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 요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노골적으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꾼다던가 몰 농도를 퍼센트로 바꾼다던가 이런 건 잘 안 내요. 학교가 대놓고 쉬운 난이도를 표방하는 학교들만 냅니다. 오히려 그냥 농도를 바꾸기만 하는 건 쉬우니까. 그래서 대놓고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광명고라던가 그런 경우들만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딱히 그냥 바꾸는 것 자체가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많이 연습을 해야 일반적인 다른 몰농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그냥 전반적인 걸 연습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고1 때 시험 난이도를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고2 다른 과목은 몰라도 과탐 기준으로는요. 지금 광명시 내에서 광휘는 난이도를 잘 모르니까 빼고 운산, 광명 거의 그 이 두 개 학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광명고 내에서는 그 과학 기준으로는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두 학교가. 지금 제일 어려운 학교를 꼽으라 그러면 명문이랑 광문이랑 진성. 진성은 아예 마탱이가 가는 난이도니까 빼고, 진성은 아예 마탱이가 가 있으니까 빼고, 그래도 정상적인 난이도에서 되게 어렵다 싶은 게 명문, 광문. 광북이 오히려 요즘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북은 연습할 수 있고 연습해서 푸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느낌이라 그러면 명문, 광문은 그냥 좀 어려워요. 연습하기도 좀 힘든 유형들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문제 들고 왔나 싶은 문제를 어디서 자꾸 들고 와요. 그런 게 좀 문제긴 한데 뭐 아무튼 내년에도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당장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뭐 학교 내신 기준으로 난이도 너네 중요하잖아. 학교 내신 난이도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잠깐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광복절이고 공휴일인데 아침부터 와 있으려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건지 뭔지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내가 흥이 안 나.
너희들이 흥을 좀 내줘봐. 같이 흥을 내자. 저는 원래 제가 여러분들 흥을 내줘야 되는데요. 제가 흥이 안 나요. 어제 진짜 야구를 개 쳐발렸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어제 야구 보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계속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두산이 롯데한테 아주 그냥 참혹하게 말렸는데 그래서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아유.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 몰농도랑 퍼센트 농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 아니고요. 그냥 이 과정 자체가 몰농도 파트의 약간 정수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잘해야,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잘해야 결국 이쪽 부분의 모든 전체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6%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농도 하는 이 문제는, 자 이번에는 6% 아세트산 수용액인데 용액의 질량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 문제 푼 사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어떤 걸 비율로? 미지수 잡듯이 해서 몇 대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지. 솔직히 그 방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도 너무 어렵거든. 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문제 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자체는 복잡할지 몰라도 문제 푸는 과정도 복잡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 푸는 과정은 좀 최대한 간단해야 실수할 일도 적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면 방금 전에 문제 풀듯이 똑같이 이거를 이대로 진행할 거긴 한데, 그래도 기준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보통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냐면 그냥 요 앞쪽 수용액의 용액의 기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용액 질량 100g이라고 놓고 풀자. 이렇게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방금 위에서 풀었던 우리 두 개 문제 있잖아요. 10% 아세트산 수용액 600g일 때랑 10% 아세트산 수용액 120g일 때랑 이 둘 다 몰농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농도라는 게 얼만큼 진한가를 기준을 바꿔서 다른 걸 이용해서 또 얼만큼 진한가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이 달라진다고 달라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술의 세계를 잘 모를 테니까 좀 애매하긴 해도, 만약에 12%, 우리가 흔히 이제 12도라고 하는데 술에서는 12%짜리 술이 있다고 쳐봐. 근데 그게 캔에 담겨 있을 때랑 큰 병에 담겨 있을 때 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물과 알코올의 양이 달라지는 거지 그 전체적인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이걸 어떻게 잡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싶은 거 하나를 기준 잡아놓고 거기다 문제를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용액 질량을 100g으로 잡는다고 치면 그러면 아세트산 질량이 6g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6g이면 10분의 1몰 이렇게 나오겠지. 아세트산 분자량 60이니까. 네, 그렇게 되겠고, 용액 부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1.2g/ml라고 합니다. 밀도가 다른 이유는 농도가 달라서 그래요. 원래 농도는 달라지면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2g/ml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뭐 1.2분의 100,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밀리리터니까 나중에 1000분의 1 해서 리터로 바꿔주고. 맞습니까? 과정 다 쫓아오셨지? 과정 다 쫓아오셨으면 마지막에는 이제 1.2분의 100 곱하기 1000분의 1 리터 이거 그대로 분모에 넣어주고 분자에는 10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0이 1.2몰 농도 나오죠? 자, 일단은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아무거나 기준을 잡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퍼센트를 몰롱도를 바꾸는 걸 어떤 걸 이용하는 걸 선호하냐면 이제 용액 질량 100g일 대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게 몰롱도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그냥 용액 부피가 1리터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왜 제일 편한지 한번 볼게. 얘가 1리터면 1000ml잖아요. 그리고 이게 편한 가장 큰 이유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보니까 질량을 구하려면 부피랑 밀도를 그냥 곱해버리면 돼. 사실 이게 저만 그런지 아니면 그래도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 편인데 나누기보단 곱하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좀 나누기보단 곱하기 편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액 부피를 먼저 잡아두게 되면 거기다 밀도를 곱해주면 바로 용액 질량이 나오니까 좀 더 편하게 구해지는 편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1200g 안에 그 안에 6% 그러면 뭐 만약에 바로 계산이 안 되면은 뭐 살짝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우린 이걸 아세트산 몰수, 용질의 몰수로 바꾸려면 60분의 12 곱하기 6 이런 정도로 놓게 될 거니까 1.2몰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잡았을 때 가장 편한 점은 저 용질 몰수 구하고 나면 그걸 그대로 몰롱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 용액 부피가 1리터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잡으면 계산 과정을 되게 많이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사실 오늘이 우리 이제 특강 마지막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래서 텐션이 낮구나. 나와의 특강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너무 슬퍼서. 그래요. 이해합니다. 뭐 아무튼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딱히 오늘 수업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연습해보거나 들춰볼 일이 별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부러 보지 않으면 당연히 절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꼭 잘 짚어놓고 생각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 뭐 꼭 다시 짚어두고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들어둔 게 내년 1월에 올해 12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진성은 2학기 기말고사 1월에 보더라. 크리스마스 때 시험 기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무튼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A% A 수용액의 몰롱도, 요거는 굳이 하지 말까? 시간이 너무 없는데. 몰라?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구나 하고 하는 거지 뭐. 수학고가 다 안 왔어. 딱. 뭐 아무튼 됐어. 뭐 안 온 애들은 뭐 안 온 애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A% A 수용액의 몰롱도, 요거는 그래 한 번은 그래도 하고 가자.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 A% 아세트산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거 마찬가지야. 방금 전에 문제 풀던 거랑 똑같이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용액 부피 1리터로 잡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예, 1리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걸 그 미지수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해서 용액 부피가 1리터면 용액 질량은 그쵸 1000dg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세트산 얘 농도는 10ADg이 나올 거예요. 이유는 1000D의 A%, 100분의 A. 이게 아세트산의 질량일 테니까요. 그래서 10AD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아니라 A네요. 네, 그러면 A 수용액으로 바꿔야 되니까 잠깐만 이것만 좀 바꿔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A의 몰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걸 A의 분자량인 M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저거는 그냥 외워서 공식으로 쓰기도 하는 애예요.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꿔야 될 때 화학식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를 하면 그냥 몰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n분의 10의 1이 저런 식으로 그대로 공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그냥 농도를 변환하는 문제는 잘 안 내. 쉬운 학교에서 맞네. 그 이유가 아마 저것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과정 자체는 그냥 모든 몰농도의 문제가 다 똑같이 사용하는 과정들에 있는데 그냥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만드는 걸 내버리면 저 공식을 써서 푸는 애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그냥 내는 거고 그렇게 풀 거면은 그냥 안 내고 만다 하는 학교들은 안 내는 거고. 근데 광명도 뭐 무조건 낸다 이건 또 아닌 게 광명의 특징이 광명 시험지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 해서 쉬운 게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쉽지만 수능 준비는 시키겠다는 마인드가 좀 있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수능 유형에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유형 중에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주로 가져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돼 있는 거지.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그냥 쉽게 내겠다 해서 그냥 쉽게 내는 거 말고 그래도 유형이라도 수능 유형에 맞춰져 있는 건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표준 용액 만들기 이 두 개는 일단 딱히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뭐 이걸 얘기하자고 하면 부피 플라스크부터 해갖고 이 표준 용액 만들기 실험 자체에 대한 얘기를 되게 길게 해야 되는데요. 뭐 사실 이 표준 용액 만들기를 여기다 넣어 놓는 건 여러분들이 이때 그러니까 딱 화학 1에 1단원 할 때쯤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화원 4단원 할 때 필요한 거를 미리 연습시킨다는 느낌으로 넣어 놓은 문제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1년 뒤에도 아직도 안 하고 있을 게 화원 4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잠깐 보류해서 빼놓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화학식량의 양적 관계. 그거는 이것저것 뭐 공식이고 뭐고 나발이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식이나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이거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 이 식은 개수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여러분들 이제 다 맞출 수 있잖아. 개수를 맞출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딱 맞아 떨어져 있지. 그래서 1, 1, 1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 상태에서 자 문제가 반응 전이 48g, 128g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제발 잘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 거냐면 제가 이 식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여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C1몰과 O2 1몰이 반응을 하면 CO2 1몰이 만들어져요 라는 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적은 게 이렇게 되어 챙겨 먹은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반응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항상 몰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질량들은 저 자체로 반응식에 뭔가를 할 순 없어요. 그래서 저걸 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몰로 바꾸면 이거 몇 몰입니까? 4몰. 탄소의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O2는 4몰. 그렇죠? 32의 분자량, 화학식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16짜리 산소 2개. 그리고 CO2는 안 적혀 있으면 0몰 없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뭐 했었나? 안 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얘기는 반응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화살표 왼쪽에 있는 애들을 반응물,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 애들이 반응물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은 반응물, 저 화살표 오른쪽에 있게 되는 애들이 생성물이 되는데 우리는 화학에서, 화원에서는 적어도 반응물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진다, 재료 중에 하나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김밥 싸는데 김밥 재료 중에 뭔가 하나 동날 때까지는 계속 김밥을 싸겠다 라는 이야기가 된 거지. 김이 다 떨어지든 밥이 다 떨어지든 당근이 다 떨어지든 지단이 다 떨어지든 뭐 이런 게 하나라도 다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김밥을 계속 싸는 거야.
특정 비율이 정해진 김밥을. 그런 느낌이 화학 반응식이라서요. 재료, 즉 탄소와 O2 중에 뭔가 하나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얘는 얘 1몰과 얘 1몰씩 반응하는데 4몰, 4몰 개수 맞춰져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은 둘 다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나눠놓은 것 중에서 보시면요, 반응 몰수라고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하자는 거야. 빼기 4 빼기 4 더하기 4. 반응물은 재료니까 사용해서 사라지는 애들 마이너스인 거고, 생성물은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플러스 생기는 애들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개수비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니까 이 다음부터 또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0몰, 얘는 0몰, 얘는 4몰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게 그 밑에 보시면 반응 질량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반응 후인데, 자 여기서 반응 질량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요, 얘가 48g이 다 쓰이는 거고 얘가 128g이 다 쓰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걸 약분을 할 건데, 약분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만들어진 겁니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몰수를 알고 있으니까 CO2의 분자량인 44를 곱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질량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둘 더하면 이게 나와야지. 사라진 반응물만큼 생성물이 만들어져야지. 질량으로 따졌을 때. 왜?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이 둘을 더한 176이 CO2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반응 질량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약분하면 어느 정도로 약분되는 건가? 잠시만요. 여기서 하는 게 훨씬 편하네요. 안 된다. 아, 된다. 뭔가 잘못됐다. 8을.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응 질량비는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니까 약분한 걸로 적을게요. 3대 8대 11. 방금 해놓은 거에 약분한 거. 자, 그 다음에 반응 몰수비라고 하는 건, 어차피 반응 몰수비는 뭘 얘기하자는 거냐면 반응 몰수, 그러니까 이것들의 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그냥 개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CO2, CO2의 개수비, 즉 1대 1대 1을 그대로 쓰란 얘기거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분자량비인데, 탄소랑 산소랑 CO2의 분자량은 12, 32, 44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걸 약분해서 표현하면 3대 8대 1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몰수는 분자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B 붙이면 똑같이 적용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몰수비는 화학식량비분의 질량비가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분자량비분의 질량비 하면 3분의 3대 8분의 8대 11분의 11, 즉 1대 1대 1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이용해 줘야 되는 거거든. 일단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한번 또 같이 볼게요. 그 옆에 있는 애는 식이 C3H8 더하기 O2가 CO2 더하기 H2O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때 얘는 시작부터 5몰, 12몰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누가 다 쓰일 겁니까? 재료 중에 누가 더 먼저 다 소진될까? 뭐가 더 먼저 없어질까? 반응물 중에 누가 다 쓰일까?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이 누구일까? 산소? 그쵸? 그래서 얘는 산소와 한 개 반응물일 건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요, 해보면 돼. 얘가 양이 훨씬 적으니까 얘가 다 쓰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얘 밑에다가 얘가 다 쓰인다 빼기 5 그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개수비를 적용해 보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이제 반응 몰수인데요, 이 반응 몰수 B가 개수비니까 요거의 5배, 즉 얘는 25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가진 게 25몰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아니네.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는 거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다 사용되는 반응물이다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럼 얘는 빼기 5분의 12. 그러니까 저는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분수 소수가 좀 간단하게 나올 때는 소수로 적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두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가 되는 것 같고요. 얘는 이 되겠네요. 그치? 뭐 그냥 분수로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1대 5대 3대 4 해준 건데 여긴 더하기.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결과적인 것 자체는 얘는 0몰이 될 거고요. 얘는 2.6, 그쵸? 그다음에 얘는 7.2몰, 얘는 9.6몰. 이게 반응 후에 있게 되는 몰수들일 겁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 뭐 생성물의 몰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 남은 반응물의 몰수 2.6몰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일단 우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응 후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봅시다. 반응 질량비. 자, 여기서 우리가 반응 질량비를 구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야기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일단 C3H8이 몇 몰 있었는지 구하고 이런 과정을 일일이 다 해와야 되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 굳이 그러지 말고요. 반응 몰수비가 일단 개수비, 즉 1대 5대 3대 4일 거고요. 그리고 질량비보다 훨씬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분자량비거든. 화학식량비. 왜냐면 C3H8 같은 경우에만 좀 계산해주면 36 더하기 8이니까 44네요. 네, 44고 얘는 32고 얘는 44고 얘는 18이니까 그러면 맞죠? 네, 이렇게 분자량비를 먼저 구해놓고 반응 질량비는 어떻게? 이거랑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훨씬 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비니까 우리가 질량비를 구하고 싶으면 분자량비랑 몰수비랑 곱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22대 80인가요? 네, 맞네요. 80대 66대 36. 나중에 시간 날 때 질량 한번 직접 구해 보시려면 구해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럼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질량비. 이러자고 질량비와 반응 몰수비와 분자량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너네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수능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되는데, 그 가장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이걸 기반으로 해요. 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자유자재로 하고 이걸 얼마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느냐가 되게 크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풀린다는 아니고 이게 그냥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방법은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까 밑에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는데, 딱히 따로 해볼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잘 들어두고 잘 기억해 두시고
내년 봄에 할 때 더 잘할 수 있게, 내년 겨울에, 올해 겨울, 내년 겨울에 할 때 더 잘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됐고요. 자, 이제 오늘은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쉬고 하는 게 낫겠지? 네, 잠깐 쉽시다. 사실은 좀 더 시간을 여유 있게 남겨가지고 오늘 내용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오늘 정리할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냐면요. 우리 지난주에는 오비탈 얘기를 좀 했었다, 그치? 사실 좀 고민을 했던 게 오비탈 이야기를 그냥 좀 더 깊게 해서 그 오비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까, 뭐 아니면 그냥 아예 오비탈 뒤에 있는 쪽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오비탈에 대한 내용 중에 최소한의 것들은 지난주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게 더 궁금하시면 어차피 이왕 지난주에 제가 저게 음성이 안 들어가서 지난주 우리 특강 영상을 못 올렸거든? 대신에 아예 고이 영상을 그냥 그 플레이리스트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보셔도 어차피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2단원 쪽은 고이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본다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비탈에 대한 더 깊은 게 궁금하면 그걸 보시면 되고, 뭐 사실 특강도 끝만 마당에 너네 이제 당장 내신하고 이렇게 하늘 공부하기 바쁜데 볼 일 없으면 안 보셔도 상관없고, 아무튼 만약에 오비탈 더 깊은 게 궁금하면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비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하고, 그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 화학을 하게 되면 앞에 했던 양적 관계의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앞의 내용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수능 쪽 준비를 나중에 고3들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요. 1단원과 4단원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어차피 그냥 그걸 몇 문제 푸느냐가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거지 그 이상의 값어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그리고 그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2단원입니다. 2단원을 얼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풀어내느냐, 그래서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전체 성적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줘요. 왜냐면 이 어려운 문제들은 풀 수 있으면 풀 거고 못 풀면 못 푸는 거니까 오히려 성적에 영향은 되게 적게 줘요. 1등급 맞는 애들이나 중요한 거지 2등급 정도부터는 그냥 한 개 찍어서 맞춘다는 마인드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1사단원은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내신에서 중요하고 수능에서는 잘하는 애들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가깝고요. 근데 잘하는 애들이고 못하는 애들이고 상관없이 화학 성적을 그래도 3등급 근처를 받고 있거나 그 위여도 아무 상관없이 그 근처라면 다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2단원의 중요성인데요. 그게 주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딱 두 가지 포인트만 할 거예요. 원자의 크기, 즉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만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말 그대로 이제 원자 크기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크기인데, 자, 원자 크기는 어떨수록 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정보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봅시다. 원자라고 하는 건 가운데 원자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껍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안쪽 껍질은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바깥쪽 껍질부터는 전자가 8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옥텟 규칙이라는 얘기가 있지. 네, 그런 정보 정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원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잘 보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가 뭐예요? 결국 뭐 같아? 껍질. 왜냐면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건 결국 말 그대로 원자가 얼만큼 크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가운데 핵이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랑 요 가운데 핵은 사실 영향을 주지도 않아.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어디에 있을 건지가 원자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의 크기를 제일 흔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구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평면상에는 원형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부터 이 가장 바깥쪽 전자까지의 거리가 결국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된다고. 그래서 원자 반지름, 이게 이제 원자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자 크기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껍질 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껍질 수가 많은, 그러니까 더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가진 원자일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겠다? 더 크겠지 뭐. 그치? 좀 지극히 당연한 얘기.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을 때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 가로줄을 뭐라고 부르죠? 주기라고 부르죠.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 17족, 18족 이렇게 가는 거고, 가로줄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우리 껍질수는 1주기는 껍질수가 하나입니다. 2주기는 껍질수가 2개고요. 3주기는 껍질수가 3개, 4주기는 껍질수가 4개예요. 그럴만한 게 첫 번째 1주기에 원소 2개, 그리고 2주기 원소 8개, 3주기 원소 8개거든. 정확하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수 그리고 옥텟 규칙과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주기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상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큰 원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륨하고 나트륨 중에서는 칼륨이 클 거란 얘기지. 칼륨하고 아르곤 중에서 칼륨이 클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나트륨하고 플루오린 중에서 나트륨이 클 거고, 나트륨이랑 탄소 중에서 나트륨이 클 거고. 그냥 단순히 껍질이 더 많으면 원자가 더 커져요. 근데 칼륨이랑 칼슘이랑 그럼 비교해 봅시다. 둘 중엔 누가 더 원자가 클 것 같아요? 칼륨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껍질수 말고 원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가운데 있는 게 분명히 원자 핵이라는 애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분명히 전자라는 애고요. 근데 원자 핵은 뭘 띱니까?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중석인가요? 아닐걸? 그치?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양전하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를 띤 입자 사이엔 뭐가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원자 핵이 이 전자를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는 안쪽으로 더 많이 끌려오게 되겠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핵이 띄게 되는 이런 전하의 량을 핵 전하량이라고 부르는데요. 핵 전하량은 크면 클수록 이 원자 반지름을 작게 만드는 요소라서, 그러니까 가운데서 세게 잡아당기면 전자들이 더 많이 끌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야 돼. 핵 전하량이 낮아야 돼. 그래야 원자 반지름이 커져 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핵 전하량이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가 되는 거고, 그건 이 주기율표 안에서 볼 때 보통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족이 작아질수록 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얘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기 때문에 얘의 양성자, 얘가 핵 전하량이 플러스 3,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0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 족에 해당되는 숫자, 족이 작아질 때 핵 전하량이 작아지고 그런 반지름이 커지더라라는 걸 볼 수 있어.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그럼 만약에 나트륨이랑 칼륨을 비교한다 라고 해보면요,
일단은 나트륨은 11번이고요. 그래서 핵전화량이 11이고. 그래서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그거에 비해서 칼륨은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칼륨은 몇 번이냐? 19번이지? 그래서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 8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 8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고요. 자, 그럼 이 둘 가지고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핵전화가 플러스 11이고 껍질 수는 3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핵전화가 플러스 19고요. 껍질 수가 4개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전화량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껍질 수는 많아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요소예요. 근데 자, 이 둘은 핵전화는 8이나 증가했고요. 껍질 수가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륨하고 나트륨 중에 누가 더 크게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게 만드는 요소 하나는 8이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반지름이 커지게 만드는 요소도 하나 있어. 증가했어. 하나 증가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둘 다 같은 방향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정반대 방향인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 작아지게 만드는 것과 커지게 만드는 것 두 요소가 다 있잖아.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칼륨이 더 커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껍질수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껍질수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플러스 11이면 이 전자를 플러스 11만큼 잡아당기냐? 그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이 인력이 작용하려면 이 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배운 것들 중에서도 뭐가 있을 거냐면 너네 전기적 인력에는 뭐의 영향을 받아요? 전기적 인력 같은 건 기본적으로 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너네 안 배웠나? R제곱분의 Q1, Q2 뭐 이런 거?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R제곱분의 Q1, Q2 이게 뭔 소리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뜻인 거잖아.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 실제로 얘를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그렇게까지 안 가도 우린 대충 상식선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가 멀면 힘이 약해질 거라는 걸.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얘부터 얘가 가진 플러스 11이 이 전자한테 그대로 온전히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19가 이 전자한테 온전히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거리적인 요소를 빼더라도 사실 이제 화학은 이 거리 때문에 전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물리적인 얘기라서. 근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 19니까 얘보다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세서 전자가 안으로 막 열심히 끌려 들어온다라고 해봐. 근데 이 전자는 들어오다 보면 결국 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전자와 이 원자핵 사이에 뭐가 있어? 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겨서 얘가 끌려 들어오다 보면 안쪽에 있는 전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전자랑 지금 끌려 들어오는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생겨요? 청력, 반발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나. 그러면 핵전자량이라는 건 잡아당기는,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고 반발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잖아. 그래서 이 전자 청력, 이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힘만큼 실제로 이 전자가 핵전하량을 적게 받게 되는 거지. 우리 힘의 합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을 이 원자핵이
핵전화량을 얘한테 가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인력이 생기는 데 있어서 그 중간을 가려막고 있다라고 해서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이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실제로 핵전화량은 19보다 훨씬 적은, 그리고 얘도 11보다 훨씬 적은 만큼만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은 유핵전화량의 차이. 우리가 이런 핵전화가 실제로 도달하는 양을 유효핵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핵전화가 8이나 차이 나는데 비해서 유핵전화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진짜로 전자한테 도달하는 핵전화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 물론 얘가 더 크긴 커요. 근데 핵전화는 8이 차이 나지만 유핵전화는 한 3점 몇? 2점 몇? 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아는데 차이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항상 껍질수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때는 껍질수를 우선적으로 따져주시고요. 그래서 얘가 1등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로 같은 껍질수일 때 핵전화량을 가지고 따진다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들 크기를 비교하면 그냥 무조건 껍질수가 누가 더 많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껍질수가 얘가 더 많아? 그럼 얘가 커.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원자를 비교하는데 껍질수가 같은 거야.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식으로 같은 껍질수인 애들끼리 비교를 해. 그때 이제 핵전화량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는 칼륨이 더 커. 왜? 칼슘의 핵전화량이 더 커서. 나트륨, 마그네슘에서는 나트륨의 반지름이 더 커. 왜? 마그네슘의 핵전화량이 더 크니까.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왼쪽 아래로 간다.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주면 좋겠는, 그리고 이해해주면 좋겠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어떤지 그냥 잠깐 짚어드릴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규소부터 염소까지의 크기는 리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유핵전화가 줄어든다고는 해도 얘랑 얘네들은 핵전화의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껍질수는 고작 하나 차이 나는데 얘랑 얘는 이제 핵전화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마 알루미늄부터일 건데, 이 알루미늄부터 얘네들은 리튬보다 커져요. 리튬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긴 좋겠지만, 사실 이건 내신 때 그냥 외워서 시험 보면 되는 쪽이라고 보고, 예외적인 부분들은 그냥 그때 가서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반지름이 누가 더 크고 왜 누가 더 크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해 주시는 걸 우선으로 합시다. 어차피 그런 거 하자고 우리가 특강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반지름 얘기는 얼추 됐고 이온화 에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사실 그런 게 있어. 저는 사실 이번 특강 내내 여러분들과 일단은 양적 관계만 주고 장창하고 싶었거든. 근데 장쌤이 이미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모집하지 않아서 그럴 수 않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걸 열심히 끼워놓고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들어두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 사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발 꼭 기억해달라, 한번 다시 복습은 한번 기회가 되면 해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메인은 시험 보면 그 시험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 때 건져갔으면 좋겠는 내용은 거기에 그 프린트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밑에 이온화 에너지, 그래도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얘기를 할 거야. 실제로 우리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적고, 원자에게서 전자가 멀어지려면 에너지가 많은 거고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건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적어도 돼. 그냥 인력에 끌려가서 그냥 원자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어도 돼. 근데 반대로 원자에게서 멀리 있는 전자들은
그만큼 인력을 이기고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에너지가 커요. 자,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이건 물리학에서도 구체적인 에너지로 많이 다루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자 껍질을, 전자가 존재하는 이 전자 껍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껍질들을 표현하는데 양자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앙자수라고 해서 N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별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껍질이 N은 1, 두 번째 껍질은 N은 2, 세 번째 껍질은 N은 3, 네 번째 껍질은 N은 4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것까지 있냐면 여섯 번째 껍질까지 있긴 한데 별로 잘 표시 안 하고요. 무한대 껍질 한 요 정도까지 많이 얘기합니다. 요렇게 6가지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얘기하면 얘네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이 N은 1껍질에 있는 전자랑 3껍질에 있는 전자 둘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 거란 얘기? 3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더 클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에너지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구체적으로 식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해서 그냥 언급하는 거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라고 하는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건 물론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312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어서 뭐 의미는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왜 마이너스인가입니다. 왜 이 에너지들은 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잡혀있냐. 식 자체가 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냐면요. 여러분 혹시 안 배웠어야 되는 게 원래 맞긴 하지? 이거 아십니까? 이거 다 외우게. 0이에요. 0으로 수렴한다. 원래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라는 건데 무한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한대로 커진다. 끝도 없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n제곱분의 1312 저 식은 분모가 끝도 없이 커지는 거거든? 그럼 값 자체는 끝도 없이 작아지는 거지. 모든 숫자는 끝도 없이 작아지면 결국 뭐가 돼요? 0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이 무한대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0이고 이 전자를, 이 무한대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린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들이 다 뭐냐면 자유로운 전자에 비해서 얼만큼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식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되어 있는 거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다시 n은 1, n은 2 이런 상태에 있는 전자들한테 에너지를 줘서 저 무한대 껍질까지 끌어올리면 걔네들은 자유로운 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온 상태, 전자가 완전히 원자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 각 원자마다 전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저 무한대까지 갈 때의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거든.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게 그러면 얘는 원자 반지름이랑 반비례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내야 되는 애는 무한대라고 하는 껍질이야. 그러면 원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를 보내야 되는 폭이 커지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포인트, 기억해 주면 좋을 만한 포인트는 딱 이렇게 기억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게 원자가 작을수록 커요. 원자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지고 채워야 되는 게 그만큼 늘고 줄고 하는 거라고. 무한대라는 껍질은 정해져 있고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야 되느냐가 계속 변하는 거지.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올려야 되는 폭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요소는 되게 많은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끝났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딱 12시 58분